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만 해. 친절하다더니 남 도울 때는 망설이더라 너. 우리를 흔들고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진짜 악인들이죠. 이 진짜 나쁜 인간들은 먼저 매력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포라는 필승의 무기를 꺼내죠. 죽이지 않을 거면 때리지 마.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야. 악인과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화해나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본은 나쁘진 않지만 무언가 우발적으로 혹은 잘못 생각해서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는 정말 본질적으로 뿌리부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짜 악인들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금수마도 못한 자들 이런 말들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학술적인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게 줄 때마다 처먹지. 당신의 주변에 양심 따위는 없어 보였던 사람이 있었는지요? 그러면 의외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나쁜 인간들 중에서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하는 양심 없는 악인들을 알아보고 그 악인들의 심리를 파헤쳐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망설여. 결국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니까? 생각이 깊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 생각하더라. 친절하다더니 남 도울 때는 망설이더라 너. 이런 말들을 가끔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은 상처를 거의 안 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들에 흔들릴까요? 선량한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의심하며 나의 결정과 행동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늘 되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그 문장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고 더욱 중요한 건 그 흔들린 나를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한 입으로 꼭 두 말 하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입 닥치고 너는 나한테 예스만 하라는 뜻이 되죠. 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만 해. 이 얘기는 뭘까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생각만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죠. 친절한 사람들은 망설이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내놓으란 뜻이 됩니다. 즉, 나의 장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고민과 번민을 오히려 나의 약점으로 둔갑시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나쁜 사람, 바로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흔드는 악인을 대응하는 법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되물으라는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은 늘 망설이더라 라고 얘기하면 너는 착하지도 않잖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인간들은 앞뒤를 재더라 라고 하면 너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잖아. 친절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한 입으로 두 말 하더라. 넌 친절하지도 않잖아 라고 되받아쳐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의 시나리오나 말의 앞뒤에 균열이 생기기 십상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심이란 뭘까요? 심리학에서의 양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감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선에 대한 복종의 기초를 둔 종교적인 양심과는 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애착,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착과 사랑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는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출근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출근해서 참석하는 이 회의의 결과는 나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장거리 출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초조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밥과 물조차 안 주고 나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회의에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양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가 혼자서 밥과 물도 없이 버티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늘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던 나를 지켜봤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이웃을 의식한 평판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느껴서 의무감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양심이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늘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강아지를 사랑해서 돌아가는 건지, 심지어는 돌아가서 밥과 물을 주고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주위에 욕먹을 것을 걱정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괴로워하고 속상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아유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라는 말을 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악인이 나에게 양심을 건드릴 때 조종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죠. 하지만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 집에 돌아갈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사는데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 온화하고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더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게 싫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번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죠.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습니다. 레버를 쥔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여기서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같은 거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지나친 실리주의자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망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는 고민과 번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심은 있지만 죄를 지은 것이죠. 문제는 법이 양심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의 유전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반사회성 척도 비교 실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반사회성 연구를 보면 유전적 영향이 최소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양육 환경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양육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학대, 의외로 학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루마니아 고아원의 애착장애 현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루마니아가 몰락했죠.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마니아의 처참한 고아원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당시에 고아와 직원의 비율은 대략 4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입양되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절도, 파손, 방화, 심지어는 반려견이나 자기 형제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등 크나큰 문제들을 높은 비율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사랑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 사랑과 애착으로 범죄율을 절반 이상 떨어뜨리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인정으로 인해서 간신히 우리 인류 사회는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을 0.3대로 줄이죠.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19세기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70명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사랑과 애착을 주는 그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면서 악인이 줄어든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부모에 의한 방치, 학대를 연구한 스위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가 말년에 가장 고민했던 자기의 인생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면서 즐거워하는가예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농담과 유머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가장 집요하게 꼬집으면서 괴롭히는 거죠.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가난하다고 놀리는 것, 키가 작은 아이에게 키가 작다고 놀리는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삶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괴적인 충동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불편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렇게 저 친구 창피하게 만들면서 즐거웠어. 근데 그게 왜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중심을 파괴적인 충동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년기 가정생활의 질적 수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유년기보다 훨씬 더 이전인 아동기에 결정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가정생활 여부와 상관이 없이 평균 14살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법정에 섭니다. 오히려 불우한 가정 환경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이후에 법정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평균 20살에 법정에 씁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유년기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인 아동기의 애착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5살 혹은 6살까지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뉴스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대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2개의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이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여기까지 여파가 미칠 텐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모두 다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를 나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많이 까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던 저를 포함한 3명 모두 본능적으로 그 친구가 다쳐서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친구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국에 가서 붕대와 빨간 약을 사왔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사람들은 2개의 안전장치가 모두 풀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안전장치만 있고 2번째 안전장치인 공감 능력은 없다면 아주 선별적으로 티 안 나게 학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소리 소문 없이 학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때리지 않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거죠. 처벌하지는 않지만 모멸감은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대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도 엄연히 학대이고 폭력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따돌림 방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들이 시행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간신히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이렇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없는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행위인지 계속해서 사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과 계몽과 캠페인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악인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악인들은요, 첫 번째부터 자기 카드를 잘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을 먼저 쓰고 그게 안 되면 구슬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순진한 악인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부터 나쁜 악인들은 무기를 쓰는 순서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진짜 나쁜 인간들은 먼저 매력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공포라는 필승의 무기를 꺼내죠. 처음에 겁을 줬다가 나를 구슬리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력적이고 귀엽게 자기를 보게 한 다음에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갑자기 험악하게 나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정 줬는데, 내가 친밀감 줬는데, 내가 사랑해 줬는데 그가 돌변하니 훨씬 더 큰 타격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자포자기로 이어지면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가진 고생 끝에 그 악인을 물리쳐도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악인에게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해나 협상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단호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겁주고 있구나. 알았어. 나도 총력을 다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나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너에게 대항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상대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인간들을 내 관계 속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를 확실하게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양심이 없는 악인들의 특징은 정의도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잘못한 너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악인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영리한 악인일수록 비열한 방법을 그리고 비열한 순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리함을 역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악인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건드는 겁니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화에서 약한 친구를 힘이 센 친구가 자꾸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약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않을 거면 때리지 마. 혹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죽일 자신 없으면 건들지 마. 이런 이야기는 약자가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적 복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에 분명히 담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들은 70년, 80년이 지난 지금도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도구, 즉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 소인 나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악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다, 즉 친밀한 관계 중에 많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악인의 1순위 제거 대상은 바로 착한 우리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내 주위에 진짜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과연 알까요? 아니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약간 나쁜 일을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못난 행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착하다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나의 길만 걷겠다는 건 의외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권위, 즉 파워, 힘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적인 악인의 1순위 제거 대상은 바로 착한 우리들입니다. 악인이 게다가 권위까지 가지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착수하는 짓이 바로 착한 사람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귀찮고 바빠서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거기에 쓰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양심 없는 악인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멍청하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요. 주변에 착한 사람을 비웃고 착한 사람이 제일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진짜 악인의 범주에 넣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갑분싸를 만들어내는 분들 꽤 있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만들어낸 갑분싸에 약간 짜증이 나거나 곤란해하는 건 그건 정상이죠. 그런 착한 친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곤란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를 또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짜증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번민한다는 겁니다. 번민한다는 건 정상인의 특징입니다. 진짜 악인은 번민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사람은 도구, 즉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리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일의 결과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한 후에 후회하는지 괴로워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행동 모두 다 가지고 있죠.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희생당하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소수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번민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즉 나쁘지 않은 악인이 아닌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정말 친한 사람들 중에 악인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와 친밀한 사람 중에는 악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친구끼리, 심지어는 배우자끼리, 연인끼리 성격이 같아야 좋을까요? 달라야 좋을까요? 어떨 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보적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격은 어떤 게 성격일까요?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좀 개방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성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개방성과 보수성은 처음에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가까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방적이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해당되겠죠. 보수적인 건 어떤 것일까요? 기존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죠. 다비드상, 정말 인체를 아름답게 묘사했죠. 그 다비드상을 앞에 놓고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머, 다 벗었어. 부끄러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양쪽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어떠한 성격의 요인들 중에서도 개방 보수성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친구가 되고 거리가 좁혀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방적이든 보수적이든
서로도 가깝게 만들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또 양쪽이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성격이 많이 달라요. 나머지 성격에서 그러면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가 내성적인데 친구는 외향적이면, 내가 예민한데 친구는 예민하지 않다면 굉장히 재미있고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진진성이 없다면, 즉 양심이 없으면 그 관계는 파국이죠. 왜? 가까워졌으니까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책 제목들이 대부분 이런 역설적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우리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산다. 왜 이런 제목들이 많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다, 즉 친밀한 관계 중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같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가치관은 비슷한데 양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나를 위험에 크게 빠뜨릴 수 있는 악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대를 위해 소인 나를 주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꼭 리더들의 큰 결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를 포함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잠시 근교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 7명이었으니 2명은 자리가 없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타면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그때마다 버스 번호를 물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차를 타고 가고 싶어 했죠. 자, 그러나 저는 다행히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남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4명이 이기고 2명이 졌습니다. 차를 타게 된 친구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죠. 와,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이후에 2명한텐 슬슬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정상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한 명이 야, 걔네들이 재수가 없었던 건데 뭘 그렇게 미안해하니?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 자, 그래서 그날 하루 여행을 다 마치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학교 앞에서 뒤풀이를 하죠. 당연히 버스로 이동했던 그 2명의 친구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차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참 못됐다. 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차에 타고 있었던 이 4명의 다른 친구들 중에 3명은 마찬가지로 느꼈는지 그날 이후에 학교 앞에 매점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슬쩍 미안함을 표시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친구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뭐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차를 탄 사람과 버스를 타고 간 이 친구들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적지 않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쁜 건 없거든요. 나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양심 없으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나쁜 관계를 끊어낸다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기 좋아하면서 양심 없는 인간들의 큰 특징은 나 이외에 다른 좋은 친구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 중에 이단 종교를 만들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철칙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더 의도적으로 존중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유, 박일병 오늘 괜찮아 보여?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계급과 그 사람의 위치를 오히려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약간의 존중감을 혹은 나에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친근감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 그 병사는 오히려 그 이후로 저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확연히 느꼈습니다. 제대 후에 저는 그 병사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식은 당연히 끊겼죠. 그런데 제대 후 한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 병사가 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더군요. 자기는 그때 굉장히 자기에게 권위적이면서 복종만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과중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재수없고 위선적으로 보였대요. 즉, 나쁜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암시하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가장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조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나 스스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못지않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나쁜 사람과 맺은 깊은 관계는 그저 종속적이기만 합니다. 관계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이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평적인 것과 존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내 주위의 나쁜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착한 분들이 이른바 소시오패스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나쁜 관계마저 끊어내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점을 꼬집고 있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쁜 관계마저 끊어내면 빈 공간만 남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 아니라 한적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는 상태죠. 이 진공의 상태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서 그걸 왜 외로움일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의외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한적한 시간을 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문화, 예술, 취미, 레저입니다. 아주 나쁜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자기를 통해서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의 희생양들에게 야,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심지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밖에 친구를 안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감탄을 나에게 주죠. 그런데 이 모든 인정은 바로 나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 타인으로부터 오는 감탄이죠.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용당하는 착하고 성실하고 총명한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고 한적함 속에서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면서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죠. 그 시간에 나의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방법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를 비롯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놀라게 되는 부분은 나쁜 악인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했던 착하고 성실한 분들의 특징에 바로 그들의 삶에서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심지어 소소한 게임조차도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안 됐다고 여기는 순간이에요. 타인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불쌍하게 만드는 대단히 문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고 자기가 나쁘다는 걸 전혀 모르는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팽배해 있다. 대략 70명에서 150명 정도를 죽였거든요. 죽이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저자인 마사 스타우트 교수는 감옥에서 수감 중인 사이코패스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이 질문에 투자 사기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재소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안 됐다고 여기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확률이 가장 높고 무방비한 상태로 피해를 입을 확률이 가장 높은 악인, 바로 선량한 척, 불쌍한 척 연기를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이용하는 악인의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량한 얼굴로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들.
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가 나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런 형태의 악인들이죠. 왜일까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타인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짜로 불쌍한 척을 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딱지를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관께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쌍한 척, 어떤 어려움이 있는 척을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모냥 빠진다, 좀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약간 민망해하고 창피해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저는 한 20년 전쯤에 지인 한 사람이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고 그 단속을 한 경찰관께 자기의 아내가 불치병을, 자기의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얘기들로 자기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다가 불법적으로 유턴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가 파탄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단속을 하시던 경찰관께서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한번 봐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저라면 좀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기뻐하더군요. 오케이, 딱지 안 끊었어. 단속이 됐을 때는 나처럼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즉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동정연극형 소시오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본적인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은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감과 직결되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건 대단히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지만 악인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나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지불하고 빼앗기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허언증과 동정연극의 차이는 뭘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허언증은 관심받고 싶어서 많이 빠지는 증세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얻고 싶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 있는 것에만 연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동정연극입니다. 허언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슬픔을 위장하거나 자기의 슬픔을 가장해서 뭔가를 얻고 나면 재빨리 다른 걸 찾거나 관심을 유발하는데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여주게 되면 자존감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렇게 매력 있고 능력 있고 무언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 내가 줄 필요는 없게 되죠. 그런데 동정연극에 심취하는 악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받을 것의 양을 늘려가는데 지쳐가기 때문에 소위 표정연기형 악인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인은 강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약해 보일 줄 아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종류의 악인들은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망치, 톱, 이런 연장,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망치로 못을 박고 톱으로 나무를 자를 뿐 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악인들에게 자존감, 자존심은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존심이나 명예, 자존감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우습고 무의미해 보일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을 이용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가질 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연극이라는 악인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척하는 악인들은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나를 험담하면서 자기의 불쌍함을 갉아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둘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고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이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은 나의 험담을 집중력 있게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간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험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도 나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악인이 내 가족이라면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의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혈륜이라면 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적은 느슨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절대 같이 밥은 먹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같이 자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두고 공유하지 않는 것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 이런 종류의 나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파국적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죠. 기본적으로 시간, 돈, 관계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재밌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지난 10년 동안 동료로서 저와 같이 범죄에 관련된 연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에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범죄 심리학자 서정환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실 다양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는데 소시오패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4%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소시오패스는 몇 %일 것 같고 그 이유는 뭘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나 아니면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한 4% 정도인데요. 이 북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골든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PCLR,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략 한 0.3%에서 대략 한 1%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근데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질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이코패스 특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문화에 따라서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증상이나 특질들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PCLR에 한국적인 폭력성, 사이코패시적인 폭력성이 수렴이 돼야 정확한 한국에서의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중성 혹은 가식성, 남을 잘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은 캐나다 데이터하고 미국 데이터하고 영국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영국에 비해서는 거의 3배가량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볼 땐 2배가량 이상 나타나거든요. 이건 굉장히 현저한 특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 정서성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전체적인 PCLR의 점수를 내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더 많은 비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색 존이라고 그러는데요. 강한 사이코패시 증상을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사이코패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해학적 성격을 가지면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사이코패시, 이 소시오패시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연구자들끼리 이제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학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굳이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분류에 대한 의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결국은 줄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핵심적 특질들이 결국은 수렴이 되는데 구태여 사이코패시나 소시오패시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것이 학계에서의 다수의 이제 의견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사이코패시와 소시오패시는 같다라는 것이고요. 통용되는 어가 뭐냐면 사이코패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든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든 한국 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그 여성과 이 남성의 사이코패스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여성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이제 어민숙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남편하고 이제 오빠하고 모친 그리고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끼침으로써 보험을 타내서 그걸 가지고 유흥을 즐겼던, 제가 사이코패스 관련된 책을 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행동적 특성들을 가지고 새로 평가를 해보니까 대략 한 35점 정도로 해서 나왔고 굉장히 전형적이면서 여성적인 사이코패스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가족들에게 적대적 행동들이 나타난다든지 주로 이제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중적으로 이용을 해본다든지 정서상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여성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유영철이죠. 유영철은 테리 번디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나요. 테드 번디가 대략 70명에서 한 150명 정도를 죽였거든요. 픽스라는 연구자가 이제 테드 번디에 대해서 PCL을 적용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35점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유영철에 대해서 이제 수사백서라든지 과거에 이제 프로파일로 있으면서 이제 접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재평가를 해보니까 38점이 나왔어요. 네, 이게 5사람 이상을 죽이게 되면 이제 죽이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행동들을 보였는가, 뮤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체를 절단해 놓고선 그 절단해 놓은 사체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이용하느냐, 과학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역시 유영철이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성향은 몇 살 때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만 3세 이전에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든지, 사람의 얼굴보다는 사물을 먼저 직시하면서 더 오래 응시한다든지, 상호 교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3세에서 부모가 좀 기민하게 알아차려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게 되면 좀 많이 사회화가 되면서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특징들이 많이 이제 좀 경감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기능적 사이코패스라든지 성공적 사이코패스 아니면 비범죄적 사이코패스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좀 빈약한 가정에 성장하면서 아동학대라든지 성학대라든지 정서적 방임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더 악화가 되고 트리거가 돼서 범죄적 사이코패스 성장하죠.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포인트는 역시나 3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취학을 하고 나서는 어떤 개입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연구가 보고되고 있죠.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나쁜 악인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원오브 댐이었고요. 굉장히 우울감을 경험하고 정서적인 피해 아니면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40조라고 추정을 해요. 미국에서는 약간 600억 달러 매년 그렇게 많은 수의 사회적인 직간접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 이 당사자 나쁜 악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코패스, 이 절대적인 악도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걸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정서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은 정서를 느끼지만 그 정서를 인지체계라든지 의사결정에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이 이루어지게끔 해주면 그 감정을 잘 반영해서 인지체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